제 30억 전 재산을 결혼 6개월 된 40세 아내 김영희에게 모두 상속합니다. 유언장을 낭독하는 법무사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앞에 앉아있던 제 딸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죠.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6개월 만에 만난 여자한테 30억을요? 딸의 비명 같은 외침에도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영희한테 다 준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광.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형사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영희 씨, 사기죄와 살인미수죄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제 아내의 가냘픈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저는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 컵에 탄 수면제 하루 10알이었지? 6개월이면 1800알. 그 정도면 사람 죽이기 충분하더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6개월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4년 6월 15일이었습니다. 제 70번째 생일이었죠. 부산 해운대 고급 아파트. 30평 거실에 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끓인 미역국 한 그릇. 초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딸 지수는 싱가포르 출장이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서울 직장에서 야근이었죠. 아빠, 미안해요. 다음에 챙겨드릴게요. 카톡 메시지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5년 전 아내가 떠난 후 처음 맞는 생일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5번째였지만 이번처럼 외롭진 않았습니다.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간이 안 맞았습니다. 아내가 끓이던 그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보던 것. 시니어 데이팅 앱이었습니다. 실버라이프.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만남 앱이라고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70살 노인이 이런 걸 해도 되나 싶었죠. 하지만 외로움이 자존심을 이겼습니다.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올렸습니다. 작년 달 결혼식 때 찍은 정장 사진이었습니다. 나이 70세. 거주지 부산 해운대구. 관심사 산책, 클래식 음악. 자기소개 좋은 분과 여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딩동. 김영희 님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나이는 40대로 보였습니다.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혼자 살아요. 외롭네요. 차 한잔 하실래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0살에 이런 설렘이라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만나실래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어떠세요? 해운대 블루라인 카페에서요. 그렇게 저는 40세 여성 김영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옷장 앞에서 1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회색 재킷에 흰색 셔츠를 골랐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70년을 살아온 흔적이었습니다. 괜찮을까? 혼잣말을 했습니다. 해운대 해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이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한 여성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영희였습니다. 사진보다 더 단정해 보였습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청바지. 화장은 연하게 했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저보다 30살 어렸습니다. 이철수 선생님이시죠? 반갑습니다. 그녀가 먼저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부드러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씨.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그녀도 같은 걸 시켰습니다. 혼자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5년 됐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아, 죄송해요. 저도. 남편이 5년 전에 교통사고로 갔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네. 혼자 아이 키우며 살았어요. 이제 25인데 독립했어요. 자녀분이 계시는군요. 네. 딸이에요. 서울에서 직장 다녀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남편 사망 후 보험금으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자식들이 바빠서요. 1년에 한두 번 봅니다. 저도 그래요. 딸이 바빠서. 명절에만 와요. 우리는 외로움을 공유했습니다.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헤어질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제가 좋아하는 식당 있는데 모셔가고 싶어요. 좋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생일 축하 못 드려서 미안해요. 괜찮아. 지수야. 혼자 계셨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응. 혼자였어. 영희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말하기엔 이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김영희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약속이 생겼습니다. 70살에 찾아온 새로운 설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달콤한 만남이 제 목숨을 노리는 치밀한 계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영희와의 만남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오후 2시 해운대 해변 카페. 3주째 같은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선생님, 제 카페로 오실래요? 제가 직접 커피 내려드릴게요. 7월 첫째 주였습니다. 영희가 자신의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광안리에 있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영인의 작은 집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부는 아늑했습니다. 테이블이 5개. 창가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직접 하시는군요. 네. 남편 떠나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가 핸드드립 커피를 내렸습니다. 구수한 향이 퍼졌습니다. 맛있네요. 다행이에요. 선생님이 좋아하시면. 그날부터 만남의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영희의 카페로 갔습니다. 어느 날 영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집에서 식사 잘 챙겨 드세요? 대충 먹습니다. 혼자라. 그럼 안 되죠. 제가 가서 해드릴게요. 아니, 그럴 필요까지야. 괜찮아요. 저도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좋아요. 그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희였습니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실례할게요.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1시간 만에 상이 차려졌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맛이네요. 다행이에요. 많이 드세요.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희는 일주일에 2번씩 왔습니다. 수요일 저녁, 일요일 점심. 집안이 살아났습니다. 음식 냄새가 나고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7월 말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영희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해변을 산책하다 멈춰 섰습니다.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생님,
저 같은 사람을요? 나이 차이가 많지만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습니다.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해요. 네, 좋아요. 저는 그 눈물이 감동이라고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왜요, 아빠? 재혼하려고 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재혼이야. 좋은 분 만났어.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5년이에요.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5년을 혼자 살았잖니. 그 여자 누구예요? 나이는요? 직업은요? 40살이야. 광안리에서 카페 해. 40살이요? 아버지 70이잖아요. 30살 차이. 나이가 뭐가 중요하니?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 재산 노리는 거예요. 딸의 비명 같은 소리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누나한테 들었어요. 재혼은 무슨? 민호야, 아빠 결정이다. 아버지 해운대 아파트랑 상가 건물 있잖아요. 30억이에요. 그거 노리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구나. 아버지, 저는 아들 전화도 끊었습니다. 자식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8월 15일이었습니다. 광복절. 저와 영희는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증인은 영희의 카페 직원 2명이었습니다. 제 자식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식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3박 4일. 섭지코지, 한라산, 성산 일출봉. 영희는 제 팔짱을 끼고 다녔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나도 그래요.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영희는 SNS에 올렸습니다. 새로운 시작. 행복합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축하해요. 부러워요. 연상연하 커플 멋져요. 영희는 핸드폰을 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날, 영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이사 올게요. 같이 살아야죠. 좋아요. 짐 옮기는 거 도와줄게요. 다음 주에 영희의 짐이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캐리어 2개가 전부였습니다. 카페 집기는요? 직원한테 맡겼어요. 당분간은 쉬려고요. 그래요? 네. 여보 돌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영희는 안방 옷장에 옷을 걸었습니다. 화장대에 화장품을 놓았습니다. 집안에 여자 냄새가 났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배추김치. 여보, 많이 드세요. 고마워요.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9월 첫째 주였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딸 지수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 보려고 가는 거예요. 전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추석 전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뒤에 남편과 손자가 있었습니다. 들어와. 안녕하세요. 영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차 드릴까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됐어요. 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영희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 여자 배경 조사했어요? 지수야, 결혼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요즘 그런 사람 많대요. 영희 씨는 아니야. 어떻게 확신해요?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하셨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영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배불러요. 지수야, 밥이라도. 아버지는 속으시는 거예요. 저 여자 뭔가 이상해요. 딸은 일어섰습니다. 먼저 갈게요. 그렇게 딸은 떠났습니다.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제가 미움받나 봐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영희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딸의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저 여자 뭔가 이상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딸 말이 맞는 걸까? 아니야. 영희는 착한 사람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석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희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셨어요? 미역국 끓였어요. 고마워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이 놓였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 비법이에요. 여보 건강에 좋은 거 넣었어요. 그래요?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먹었습니다. 맛이 이상했습니다. 미역국 특유의 구수한 맛이 아니었습니다. 쓰고 텁텁한 맛이 혀끝을 찔렀습니다. 맛이 좀 한약 넣었거든요. 처음엔 쓸 수 있어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한약요? 네. 여보 나이 드시니까 기력 보충해야죠. 영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국을 다 마셨습니다. 아내의 정성인데 남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미역국이었습니다. 오늘도 한약 넣었어요. 매일 드셔야 효과 있어요. 역시 쓰고 텁텁했습니다. 하지만 다 마셨습니다. 3일째, 4일째, 5일째. 매일 아침 같은 미역국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했습니다. 낮에 자꾸 졸음이 왔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응. 요즘 좀 피곤해서. 나이 드시니까 그런가 봐요. 푹 쉬세요. 오후가 되면 소파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TV를 켜놓고 잠들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졌습니다. 여보, 어제 제가 뭐라고 했죠? 응, 뭐라고 했지. 은행 가신다고 했잖아요. 아, 그랬나? 여보, 병원 가봐요.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영희의 표정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겠네요. 다음 날 부산대학교 병원에 갔습니다. 영희가 함께 갔습니다. 신경과 진료였습니다. 증상이 언제부터셨죠? 2주 전쯤부터요. 피곤하시고 기억력이 떨어지신다고요? 네. 의사가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혈액 검사, 뇌 MRI, 인지기능 검사.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에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네. 다만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의사가 비타민제를 처방했습니다. 영희가 약을 챙겼습니다. 여보, 약 꼭 드셔야 해요. 알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3주째였습니다. 하루 종일 잠만 잤습니다. 아침 미역국을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오전 10시에 잠들어 오후 3시에 일어났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또 졸렸습니다. 밤 8시에 잠들어
다음 날 아침 9시에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15시간을 잤습니다. 여보, 너무 많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영희가 걱정스러운 표로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계속 졸려요. 병원에 다시 가봐요. 두 번째 병원 방문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네요. 수면제는 복용하고 계세요? 아니요. 안 먹어요. 그럼 이상하네요. 의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추가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영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더 잘 챙겨드릴게요. 고마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계속 졸릴까? 왜 기억력이 떨어질까?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는데. 10월 첫째 주였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또 미역국이었습니다. 여보, 드세요. 영희가 국그릇을 밀어주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였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거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저예요. 응, 지수야. 아빠 요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좀 피곤해서. 많이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아빠, 제가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래. 전화를 끊고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국그릇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보, 식었어요. 제가 데워드릴게요. 영희가 국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희가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 비닐 봉지 소리 같았습니다. 뭔가를 넣는 소리. 찰칵. 저는 몰래 부엌 쪽을 보았습니다. 영희가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국그릇에 무언가를 넣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영희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데워졌어요. 드세요. 국그릇이 다시 제 앞에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실은 배가 안 고파요. 어머, 왜요? 아침은 드셔야죠. 나중에 먹을게요. 저는 국그릇을 밀어냈습니다. 영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 눈에 띄었습니다.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점심때 드세요. 응. 영희는 국그릇을 치웠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방금 그게 뭐였을까? 영희가 국에 뭘 넣은 걸까? 아니야. 착각이겠지. 하지만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점심, 영희가 또 미역국을 데워왔습니다. 여보, 이제 좀 드실래요? 응.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입 먹었습니다. 역시 그 쓴맛이 났습니다. 저는 국을 입안에 머금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좀.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세면대에 국을 뱉어냈습니다. 콸콸콸. 물을 틀어 씻어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영희가 끓인 국을 먹지 않겠다고. 그리고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70살 노인인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딸 지수. 이번 주말에 온다고 했습니다. 딸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영희가 정말 국에 무언가를 넣고 있는지, 그게 정말 저를 해치려는 건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미역국 냄비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비닐봉지가 있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꺼냈습니다. 손전등을 비춰 자세히 봤습니다. 약 같았습니다. 알약을 갈아 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봉지를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딸이 오면 이걸 보여줘야겠다고.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제 생명이 위험할지도 모른다고.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딸 지수가 온다는 날이었습니다. 영희는 평소처럼 아침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여보, 드세요. 오늘은 사위도 오시죠? 응. 저는 국그릇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배 아파서. 나중에 먹을게. 또요? 요즘 계속 안 드시네요. 영희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오전 11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빠, 들어와. 지수가 들어서자마자 제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빠, 많이 수척하셨어요. 그래, 완전 달라지셨어요. 살이 얼마나 빠지신 거예요? 영희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수씨. 어서 오세요.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아프세요? 좀 피곤해. 병원은 가보셨어요? 2번 갔어. 특별한 이상은 없대. 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영희가 음식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나물, 그리고 미역국. 많이 드세요. 우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딸이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 국, 맛이 이상한데요? 그래요? 한약 넣었거든요. 한약이요? 네. 시아버님 기력 보충하려고요. 딸이 국그릇을 내려놨습니다. 아버지, 이거 매일 드세요? 응. 한 달째.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식사 후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산책하러 나가요. 둘이서. 그래. 우리는 아파트 뒤편 산책로로 나갔습니다. 영희는 집에 남았습니다. 아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요즘 어떠세요? 계속 졸려. 기억력도 떨어지고. 언제부터요? 영희가 미역국 끓여준 다음부터. 딸이 멈춰 섰습니다. 아빠, 혹시 그 국에 뭐 들어간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냉장고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확인해 봐 줄래? 딸이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어디 있었어요? 냉장고 미역국 옆에. 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볼게요. 1시간 후였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약사한테 가져갔어요. 뭐래? 수면제예요. 그것도 처방전 필요한 강력한 거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면제? 네. 졸피뎀이라는 성분이래요. 하루 용량의 10배예요. 그럼 아빠가 한 달 동안 매일 먹은 거예요. 하루 11씩.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저 여자가 아빠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집 나오세요. 제가 갈게요. 잠깐.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집을 나가면
영희는 증거를 없앨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지수야, 진정해. 아빠, 일단 조사부터 해보자. 영희가 누군지. 네. 사립 탐정 좀 알아. 영희 신원조사. 아빠, 지금 그럴 시간이. 빨리 해. 증거가 필요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희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산책 다녀오셨어요? 응. 저녁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매일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하루 11씩. 그럼 총 300알. 죽을 수도 있는 양이었습니다. 왜 영희는 저를 죽이려는 걸까? 돈 때문일까? 30억 때문에. 3일이 지났습니다. 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사립탐정 결과 나왔어요. 뭐래? 김영희, 본명이 박미선이래요. 뭐? 개명을 3번 했대요. 그리고 딸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결혼 사기 전과가 있어요. 전과. 2020년 서울에서 62세 사업가 상대로 6개월 만에 유언장 조작해서 3억 챙겼대요.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2022년 대구에서 68세 건물주 상대로 수면제로 건강 악화시켜서 재산 누렸는데 딸이 발견해서 고소당했대요. 집행유예 받았고요. 그럼 나는 3번째예요, 아빠. 아빠가 3번째 피해자예요.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시니어 데이팅 앱, 빠른 결혼, 수면제 투약, 30억 재산. 탐정이 더 조사했는데요. 저 여자 빚이 8억이래요. 사채업자한테 8억. 다음 달까지 안 갚으면 강제 집행 들어온대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영희는 급했습니다. 빨리 제 재산을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로 저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자연사처럼 보이게. 아빠, 지금 당장 경찰 신고해요. 안 돼. 왜요? 증거가 부족해. 수면제 있잖아요. 그것만으론 안 돼. 영희가 탔다는 증거가 없어. 저는 생각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영희가 직접 수면제를 타는 장면. 그리고 유언장 조작 시도. 지수야, 내가 계획이 있어. 계획이요? 영희를 함정에 빠뜨릴 거야. 아빠, 믿어줘. 아빠가 할게. 그날 밤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졸고, 더 많이 잊어버리고, 더 약해 보이는 척. 여보,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이에요. 아, 그렇구나. 영희의 눈에서 희망이 보였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희망.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딸에게 몰래 지시했습니다. CCTV 카메라 사와. 아주 작은 거로. 네. 부엌에 설치할 거야. 영희가 수면제 타는 장면 찍을 거야. 알았어요. 다음 날 딸이 왔습니다. 영희가 카페에 간 사이 우리는 부엌 선반 위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조미료 통 뒤에 숨겼습니다. 이걸로 다 찍혀요? 응. 와이파이로 내 폰에 실시간 전송돼. 딸이 떠났습니다. 영희가 돌아왔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응.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희가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저는 방에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카메라 앱을 실행했습니다. 부엌이 보였습니다. 영희가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국에 하얀 가루를 넣었습니다. 하나, 둘, 셋, 10개. 알약을 갈아서 넣었습니다. 저는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든 게 찍혔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유언장 조작을 유도하는 것,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 제 복수극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저는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유언장을 써야겠어요. 영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유언장이요? 갑자기 왜요? 나이도 있고, 요즘 몸도 안 좋고, 아직 건강하신데요? 만약을 위해서라도 법무사 불러줄래요? 영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날 저녁, 영희는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몰래 들었습니다. 네, 법무사님. 급하게 유언장 작성 좀 부탁드려요. 네. 전 재산을 아내한테. 네, 맞아요. 빨리 해주세요. 영희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제 신고할까요? 아직이야. 왜요? 증거 다 모았잖아요. 유언장 작성하는 날 잡자. 그날 경찰 오게. 현장에서 잡는 거예요? 응. 그래야 확실해. 알았어요. 제가 준비할게요. 12월 5일 목요일. 유언장 작성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 법무사가 왔습니다. 검은 가방을 든 중년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희가 옆에 찰싹 붙어 앉았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 작성하시는 거죠? 네. 재산 목록 확인했습니다. 해운대 아파트 시가 15억, 광안리 상가 건물 15억, 합계 30억이시네요. 맞습니다. 수혜자는 배우자 김영희 씨? 네. 법무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영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제 손에 펜이 쥐어졌습니다. 서명란에 펜 끝이 닿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광.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뒤에 딸 지수가 있었습니다. 김영희 씨? 네. 네.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기죄와 살인미수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영희가 저를 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천천히 펜을 내려놨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내 컵에 탄 수면제. 하루 열알이었지? 영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6개월이면 1800알. 그 정도면 사람 죽이기 충분하더군. 무슨 말씀을 아직도 모르는 척 할 거야? 박미선 씨? 아니, 김영숙? 본명이 뭐였더라? 영희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떻게?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영희가 보였습니다. 국에 수면제를 넣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거 매일 찍었어. 한 달 동안. 영희가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차가운 쇠소리가 울렸습니다. 김영희 씨,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영희를 일으켰습니다. 영희가 제게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외로웠잖아요. 나한테 매달렸잖아요. 그래서 날 죽이려 한 거야? 돈이 필요했어요. 8억 빚이 있다고요. 다음 달까지 안 갚으면 죽는다고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 했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세 번째야. 서울에서 한 번, 대구에서 한 번. 나는 세 번째 피해자야.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한 달 전부터. 그럼 왜 가만히. 증거를 모아야 했으니까. 당신이 직접 수면제 타는 거, 유언장 조작하려는 거, 다 필요했어. 영희가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냥 가요. 감옥에서 반성하시길. 경찰이 영희를 끌고 나갔습니다. 안 돼요. 놔줘요. 여보. 영희의 비명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딸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아빠, 고생하셨어요. 괜찮아. 저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법무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어떡하죠? 가보세요. 유언장은 필요 없습니다. 법무사가 황급히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딸이 끓인 된장찌개였습니다. 맛있다. 다행이에요. 아빠, 진짜 무서웠어요. 나도. 한 달 동안 수면제 먹은 척 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사실 처음 2주는 몰라서 진짜 먹었어. 딸이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증상이 생긴 거야. 내가 알려준 다음부터 안 먹었지. 아빠. 다행히 병원 가서 해독 치료받았어. 아무 말 안 했지만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죽을 뻔했어요. 안 죽었어. 여기 살아있잖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야.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희의 재판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철수 선생님이 제출하신 증거들, CCTV 영상, 녹음 파일, 수면제 성분 분석, 모두 결정적입니다. 그럼 형량은요? 사기죄와 살인미수죄, 전과까지 있으니 최소 징역 10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피해 회복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 재산은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한 달 후,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징역 12년. 법정에서 영희는 울었습니다. 선생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섰습니다. 딸이 옆에 있었습니다. 아빠, 끝났어요. 바깥에는 햇살이 비쳤습니다. 12월인데도 따뜻했습니다. 지수야. 네. 앞으로는 혼자 살지 않을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집 근처로 이사 갈까 해. 손주들 자주 보고 싶어.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외로움이 만든 함정. 하지만 저는 이겨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속을 수는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사랑은 돈이 아니라 가족에게서 온다는 것.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저녁 뭐 먹을까? 아빠가 좋아하시는 갈비 어때요? 좋지. 우리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70살,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번엔 진짜 행복할 겁니다.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 여러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외로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너무 빨리 믿지 마세요.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 의심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식들과 소통하세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딸이 알아차렸으니까요.
하지만 모두가 운이 좋지는 않습니다. 시니어 데이팅, 재혼.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최소 1년은 알아보세요. 배경 조사를 하세요. 자식들에게 알리세요.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 소중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위험한 순간을 맞지 않기를. 이 이야기가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